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13번째 시간 삼국과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3강 삼국과 통일신라의 경제.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볼 내용은 고대 국가에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책들에는 아마 주제가 삼국의 경제 따로 되어 있고 통일신라의 경제 이렇게 따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국과 통일신라를 갖다가 경제 활동을 같이 살펴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제부터냐? 고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경제 파트를 볼 때는 세 가지를 중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나머지 경제 활동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제도, 토지제도, 경제활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고대 국가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 항상 경제활동을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에 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수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치제도란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를 위해서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들이는 국가를 갖다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활동이 되는데, 다른 말로 이 수치제도는 조세제도에 해당되겠죠. 조세제도. 근데 이 수치제도는 기본적인 틀이 중국 당나라 시기 때 만들어진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이게 기본입니다. 조제도를 갖다가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용조는 무엇이냐? 조는 전세를 의미하고, 용은 역을 말하고, 조는 공납을 의미합니다. 그럼 또 전세는 뭐고, 역은 뭐고, 공납은 무엇이냐? 전세는 토지세를 말합니다. 토지세. 그래서 토지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갖다가 매기는 거. 다음에 역은 노동력을 의미를 합니다. 국가에 노동력을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공납은 국가의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동력은 다시 세분화해서 요역과 그리고 군역으로 나누는데, 요역은 뭐냐면 국가의 건설 현장 같은데 동원되는 노동력을 요역,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에 복무하는 그런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을 군역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수치제도는 어떻게 나누느냐? 자, 우리가 삼국시대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통일신라 시대로 비교해서 본다고 했죠.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어떻게 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세, 그리고 역, 그리고 공납으로 각각 나누어서 본다고 했죠. 세 가지. 전세, 역, 공납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했는데, 전세는 말 그대로 토지세라 했습니다. 무슨 세? 토지세. 그럼 토지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거두어 들였느냐? 즉 재산 정도에 따라, 무엇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서 호로 구분하여 호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서 곡물이라든지 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징수했다는 겁니다.
재산이 얼마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게 무슨 호자냐면 집호자입니다. 무슨 호자? 집호자입니다. 각 가구별로 세금을 달리 거둔대. 그럼 재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했느냐? 재산은 집에 있는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이때는 재산이라는 것은 노동력. 그래서 그 집에 뭐 성인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각 호로 나눴다 했죠. 각 호는 이렇게 나눕니다. 상, 중, 하호로 나눕니다. 하호.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노동력이 많은 집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이런 식으로 달리해서 거두들였다는 거죠. 다음에 역은, 자 여기 너무 좁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역인데, 역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엇을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갖다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라고 했죠. 그런데 삼국시대 때는 누가 노동력을 바치느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징벌을 하여 국가의 노동력을 바치게 했더라.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납이 되겠죠. 공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무엇을 국가에다 바치는 것을 말한다?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을 그 고을에 내라면 그 고을에서 다시 각 가정에다가 얼마만큼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두어들이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세, 역, 공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였더라. 다음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조금 전에는 보시면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가면 무조건 이제 농업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거두냐? 10분의 1을 거두어들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집에서 100가마가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 10가마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다음에 역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 시대 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그게 요역과 군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다음에 나이도 16세 이상부터 그리고 몇 세까지? 60세까지로 이렇게 노동력을 바치는 연령대가 구체화되게 됩니다. 다음에 공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똑같더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제도에 대해서 보았다? 첫 번째 우리가 본 게 수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제도. 그래서 무슨 시대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더라. 그러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수지제도 봤으니까 두 번째는 토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지제도 두 번째, 토지제도. 토지제도에 있어서 한 가지 개념을 두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때 토지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갖다 토지를 갖다 가지는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갖다가 지급을 할 때는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주는 것이다?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수조권. 그럼 소유권은 뭐고 수조권은 뭐냐? 소유권은 말 그대로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수조권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급받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때의 모든 땅은 왕토 사상이라 해서 모두 누구 땅이다? 왕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은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자 일단은 토지를 갖다가 지급하는 지급 대상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귀족이 지급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일반 백성에게도 토지가 지급되겠죠. 그래서 귀족에게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어떤
토지가 지급되느냐? 우리가 저번에도 봤다시피 기존 자기가 조상 대대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여기다가 노급이란 것과 그리고 식업이란 것이 지급이 됩니다. 귀족에게는. 그러면 노급은 무엇이고 식업은 무엇이냐? 노급은 말 그대로 관직에 오르면 오늘날 주는 봉급과 같은 그런 것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노급은 이때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세도 거둘 수 있고 공납도 거둘 수 있고 여기다가 무엇까지? 노동력까지 거둘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식업은 노급은 상시 지급되는 거라면 식업 같은 경우는 공적이 있는 공을 쌓은 공적이 있는 누구에게? 귀족에게 주는 땅이 식업이 되겠습니다. 공을 쌓으면 주는 거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국가 소유지만 사전에 해당됩니다. 개인 땅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사전이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면 국가로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즉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노급의 혹은 식업의 이런 직업을 제한해야 귀족의 힘이 약화되겠죠. 다음 백성에게도 역시 땅이 지급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이때는 왕토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모든 땅은 귀족이건 백성이건 국가의 모든 땅은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땅이 되겠다? 원칙적으로는 왕의 땅을 갖다가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토지 소유에 있어서 자 이거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 토지 소유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은 무조건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개인들이 대다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백성에게 지급된 땅을 보면 통일신라 성덕왕 시기 때 보면 어느 왕 시기 때? 성덕왕 때 시기 때 보면 정전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전. 이거는 국가가 백성에게 지급된 땅인데 사실은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너희들한테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인데 국가 소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너희들 땅을 갖다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통일신라 성덕왕 때 정전이란 것이 지급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땅이지만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실제 소유권을 갖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원래 백성 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형식상 왕토 사상을 갖다 더 강화시키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했던 정전 지급의 목적이 무엇이냐?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원래 내 땅인데 너희들한테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거두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도 확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 통일신라 성덕왕 때 정전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이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볼 것이냐? 노급과 식업의 관계를 갖다 보면 원래 삼국시대 때는 노급이라든지 식업이라든 것이 기존에 지급이 되다가 통일신라로 접어들고 특히 중대로 접어들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왕권을 강화시키려 한다 했죠. 그래서 이때 실시했던 정책 중에 하나 바로 무엇이냐? 노급을 어떻게 해버리죠? 노급을 폐지하고 시급을 제한하고 대신 무엇을 지급한다고 했죠? 관료전이란 것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노급과 관료전의 가장 크다는 차이점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세와 공납을 거두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서는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료전에서는 노동력을 거둘 수가 없게 하는 이러한 정책이겠죠.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언제 때냐? 통일 신라시대 때, 신문왕 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실시되다가 경덕왕 때 이르러서 무엇이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더라? 노급이 부활되죠.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은 이는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느냐? 왕권이 어떻게 됐다? 약화되고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러한 토지제도의 변화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봤다시피 두 번째로는 뭘 봤다? 토지제도에 대해서 배웠고, 크게 이 부분 조금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봅시다. 아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해서는 물론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지금 수치제도라든지 토지제도가 출제가 많이 된다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는 경제활동 파트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제활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제활동 3번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오늘 좀 적을 게 많아 가지고 세 번째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삼국시대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로 조금 구분해서 보면, 먼저 삼국시대부터 봅시다. 삼국시대 첫 번째 농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때는 이제 삼국시대 때는 그 전 시기보다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당연히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농업 생산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특히 이때 체크해야 될 거, 우경이 확대됩니다. 우경이란 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는 것을 우경이라 합니다. 깊이가리가 가능합니다. 깊게 땅을 파서 땅의 효율성을, 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갖다가 하게 되겠더라. 그리고 또한 자,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진대법이란 것이 실시가 되는데, 이 진대법은 고구려 시대 때, 이거는 여기까지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고국 천왕 때 실시된 빈민 구제책입니다. 빈민 구제책으로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이런 백성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참고로 고려 때도 이와 유사한 정책인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창이라는 제도가 있고, 조선시대 때는 황국이라는 제도가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상업과 수공업을 봅시다. 상업과 수공업을 갖다 보시면, 먼저 상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설치가 됩니다. 몇 세기 때? 대략 한 5세기, 신라로 치면 소지왕 시기 때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장을 갖다가 감독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동시전이라는 감독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몇 세기 때가 되냐면 6세기 때 지정왕 업적할 때 배웠습니다. 지정왕 때는 이런 시장 감독기구도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통일 신라 시대 때로 넘어가게 되면, 통일 신라 시대 때게 되면 더욱더 이제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관리 감독 기관도 더욱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로 가면 이 시장 감독 기관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데, 동시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시전, 남시전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더라.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공업 같은 경우는 주로 관영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더라. 관영 수공업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역인데, 무역은 여기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이 조금 좁은데, 무역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로 북쪽 중국 남북조 시대와 그리고 북방민족과 주로 무역을 했고,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하고 주로 일본 외와 교류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크게 한강을 획득하기 이전과 좁죠. 그러면 자, 다시 적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한강을 획득하기 이전과 한강을 획득한 이후의 무역 형태가 달라지겠는데, 한강을 가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어느 나라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주로 중국과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강을 갖다가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당항성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당항성이라는 곳, 성입니다. 성을 이용해서 주로 무역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가면은 무역 항구가 당항성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항까지, 울산항까지 국제 무역 항구를 통해서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통일신라 시대로 가게 되면 무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특히 당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때 다양한 당나라에 신라방이라든지 신라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라방은 무엇이고 신라촌은 무엇이냐면 거주지입니다. 신라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거주지에 해당되고, 다음에 거주지가 많고 신라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를 관리 감독할 또 기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자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라소라는 자치기구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치기구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절도 만들어지는데 신라원이라는 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화원이라는 대표적인 절인데 장보고가 만든 절입니다. 신라원이라는 절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오늘날로 치면 여관 같은 신라관이라는 절도 만들어지게, 절이 아니라 숙박시설도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숙박시설로 신라관이라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통일 신라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민정문서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서.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들은 이 밑에 공간에 있으면 이 밑에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위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 시대를 볼 때 경제활동을 제일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민정문서란 것이 있습니다.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는 뭐냐? 다른 말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라의 촌락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촌락문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주로 이게 일본의 동대사라는 곳에서 창고에서 이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민정문서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토지제도라든지 이 시대의 수치제도를 갖다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민정문서에 해당됩니다. 주로 서원경이라는 곳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원경에 있는, 오늘날의 청주 지방에 해당됩니다. 청주의 4개 촌락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데, 목적은 뭐냐? 먼저 목적을 갖다 보면, 여기에는 촌락의 크기, 그리고 남녀 인구수, 다음에 유실수, 다음에 소가 몇 마리 있느냐, 논밭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 즉, 노동력과 그리고 무엇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세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혹은 노동력을 숙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적은 문서가 신라 촌락문서가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작성을 했느냐? 작성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했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했고, 그럼 누가 작성을 했느냐? 작성자는 이걸 작성은 이거를 작성이라고 하지 말고 기간이라고 합시다. 3년마다 작성을 했고, 세 번째 작성은 누구였냐? 촌주가, 그 지역의 촌주가 작성을 하였더라. 주로 내용은 보시면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적었고, 남녀별, 연령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적은 이러한 대표적인 문서로 민정 문서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삼국과 통일신라의 경제를 같이 봤는데, 삼국과 통일신라 시대 때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오늘은 삼국과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를 보는데, 경제 파트를 볼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수치제도, 토지제도, 경제활동. 수치제도는 조용조를 바탕으로 하더라. 그래서 삼국시대 때의 전세, 역, 공납,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다음 토지제도는 크게 지급 대상에 따라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귀족 같은 경우는 기존 자기 가지고 있던 토지에다가 노급과 시급이 부여가 되었는데, 노급과 시급은 왕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혹은 귀족의 권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더라. 다음에 백성에게는 통일신라 성도강 시기 때 무엇이 지급됐다? 정전이라는 것이 지급되는데, 정전을 지급한 목적은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전이라는 것이 지급이 되었더라. 실제는 지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제활동을 봤는데, 경제활동도 역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로 나누어서 보면, 농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경이 확대되었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문서에는 지정왕 시기 때 우경이 확대되었음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진대법 종종 출제가 되니까 언제 때 시행되었는지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상업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정왕 때는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인 동시전도 만들어졌다. 다음에 무역 같은 경우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는 당황성,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울산항에서 많은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알아두시고, 특히 민정문서 꼭 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4번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보시면 사회보장제도라고 되어 있죠. 사회보장제도.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먼저 고구려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럼 어떤 사회보장제도이냐, 쭉 읽어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쭉 읽어보시면 주로 흉년이 극심해 이때 곡식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불쌍히 여겨 재상 을파소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고구려가 계속해서 나왔고 고국천왕이 나와 있죠. 고구려 시대 때, 고국천왕 시기 때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어진 빈민구제책, 대표적인 게 진대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진대법인데, 답은 그래서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평창은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물가 조절기구냐면 고려 시대 때와 그리고 조선 시대 때의 대표적인 물가 조절 기구에 해당되겠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 때? 고려와 조선 때의 대표적인 물가 조절 기구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구황찰료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먹을거리가 없을 때 먹이를 갖다가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명종 때 만들어진 책이고, 구제도감이란 것은 이거는 고려 때
빈민구제 정책 중에 하나로 실시된 겁니다. 그리고 해민국을 마련하여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역시 의료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될 것이고, 6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이런 것은 가국가가 어딘가를 갖다 찾아보는 거죠. 서원경 구경 4개 촌락의 인구수, 토지 종류, 소말, 일본 선생님 아까 동대살인데 도다이사 일본 말로는 발견되었다. 이거는 신라 촌락 문서와 연관성이 있는 게 있죠. 바로 이거는 다른 말로 이거를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민정문서에 해당되는데 신라를 말하겠죠. 신라를 갖다가 말한 것인데, 정확하게 이 민정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 때냐면 신라 8세기 때 경도왕 때 작성된 겁니다. 8세기 어느 왕 때? 신라의 경도왕 때. 경도왕 하면 노급이 부활되었다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로서 그 국가의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이거는 고려 때입니다. 고려 때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는 고구려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목화, 담배 등 상품 작물이 재배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와 연관성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다음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이게 당항성 체크, 울산항 있죠. 신라와 연관성이 있겠죠. 당항성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하기 전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무역항, 통일을 하고 나서는 울산항이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신라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5번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직전법이 실시됐다. 이건 조선 세조 때 실시된 토지제도입니다. 이거는 조선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죠.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